회장님, 옆에 이 사람들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12살 소녀가 70대 회장 앞에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처음엔 들은 채도 안 하다가 갑자기 소녀의 말이 귀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빠를 살려주셔야 해요. 소녀의 제안을 듣고 잠시 고민하던 회장은 한마디를 하는데요. 그래, 어디 한번 잡아보기나 해라. 회장의 이 한마디에 12살 소녀는 3년간 홀로 준비해온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과연 이 소녀는 5년 전 아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내고 350억 횡령범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부천 엄미구의 한 골목.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스타 PC방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PC방 안은 키보드 소리와 게임 음향으로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 PC방 뒤편 창고 문 안쪽에는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12살 박서윤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창고 안은 좁았습니다. 낡은 모니터 박스 위에 이불 한 장 깔아놓은 게 전부였죠. 벽에는 케이블 타이로 묶은 전선들이 엉켜 있었고 구석에는 고물 컴퓨터 본체 2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그곳에서 매일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PC방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뭐야 이 컴퓨터. 게임하다가 꺼져버렸잖아. 취한 남자가 키보드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태수 사장이 황급히 달려갔지만 남자는 계속 난동을 부렸죠. 아저씨, 제가 볼게요. 창고 문이 열리며 서윤이가 나왔습니다. 낡은 후드티에 찢어진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조용히 컴퓨터 본체를 열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몇 번 만지더니 금방 원인을 찾아냈죠. 메모리 슬롯 접촉 불량이에요. 그리고 아저씨, 컴퓨터 탓 아니에요. 3분 12초에 힐포션 안 쓰고 죽은 거예요. 취객이 멈칫했습니다. 서윤이는 메모리를 다시 꽂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정상적으로 켜졌죠. 취객은 뭐라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수 사장이 서윤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잠깐만 기다려. 사장은 카운터로 가서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핫바 3개를 비닐봉지에 담아왔습니다. 오늘 저녁 못 먹었지? 이거라도 먹어. 서윤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PC방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에 넥타이를 푼 모습이었는데 걸음걸이가 절뚝거렸습니다. 박준혁, 서윤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서윤이가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준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오늘도 늦었네.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다친 데는 없어요. 준혁의 발목에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생긴 부상이었죠. 준혁은 창고로 들어가 낡은 담요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혁, 나와. 오늘까지라며. 이자만 300이야.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PC방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김태수 사장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없어요. 오늘 손님 없었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준혁이 서윤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아, 비상구로. 둘은 창고 뒤편 비상구 쪽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뒷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뒤쫓아왔지만 준혁은 익숙한 듯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부녀는 동네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 1만 원으로 하룻밤을 버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혁이 프런트에 돈을 내고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찜질방 구석 매트에 누웠습니다. 서윤이는 아빠 옆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준혁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가 무능해서.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혁이 곧 잠들었습니다.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 은희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3년 기다렸어.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서윤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2살 소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서윤이는 액자를 다시 가방에 넣고 아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찜질방 TV에서는 심야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별그룹, 올해 매출 5조 돌파. 서윤이는 그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찜질방 구석 매트에서 준혁이 뒤척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었죠. 꿈속에서 준혁은 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별그룹 본사 지하 보안실. 그때 준혁은 한별그룹 시설관리팀장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회사에서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그날 저녁 상무 서진우가 준혁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준혁이, 오늘 고생 많았어. 한잔하자. 서진우는 자꾸만 술을 권했습니다. 준혁은 술이 약한 편이었지만 상무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죠. 결국 만취해서 회사 휴게실에서 쓰러져 잤습니다. 그 사이 서진우는 준혁의 사원증을 주머니에서 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보안팀장실로 급하게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USB가 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기밀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경쟁사에 넘어간 설계도면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12분, 당신 사원증으로 서버실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준혁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은 그 시간에 휴게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누군가 준혁의 사원증으로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죠. 준혁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별그룹은 5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준혁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패소했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 진을 쳤고 아내 은희는 그 스트레스에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희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무릎 꿇고 병원에 애원했지만 돈 없이는 수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7살 서윤이가 엄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서진우가 조문을 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돌아서는 순간 비웃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린 서윤이가 그 표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준혁이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서윤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나쁜 꿈 꿨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녀는 다시 PC방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찜질방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별그룹 서진우 상무가 올해의 혁신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화면에 서진우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상패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소감을 말했죠. 저는 항상 정직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준혁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뻔뻔한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치가 떨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니. 서윤이는 아빠 표정을 보고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서윤이는 가방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사진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아빠 누명 벗겨줄게. 약속해. 서윤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12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서윤이는 그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12월 중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창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롱패딩을 보고 있었죠. 8만 원짜리 연보라색 패딩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학교 앞을 지나다 창문에 붙은 걸 보고 한참 쳐다봤다는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꼭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준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오늘은 위험하더라도 손님을 많이 태워야 했습니다. 8만 원을 모으려면 밤새 일해야 했죠. 밤 9시 준혁이 나갔습니다. 서윤이는 아빠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있던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테이프로 덕지덕지 감긴 노트북이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 화면이 뜨는 동안 서윤이는 손가락을 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윤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바탕에 초록색 글자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습니다. 12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3년간 혼자 준비해온 누군가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아빠.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은 서윤. 두 사람에게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중순밤 10시, 송파구 어느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준혁은 손님을 태우고 노원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아저씨, 천천히 가세요. 저 안 급해요. 뒷좌석 손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8만 원을 모아야 했습니다. 서윤이 롱패딩을 사주기 위해서는 손님을 더 태워야 했죠. 한 건이라도 더 해야 했습니다. 노원역 앞 사거리였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준혁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골목에서 12인 승승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나왔습니다. 위험해. 손님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차량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준혁의 머리가 운전대에 부딪혔고 배 쪽으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두 바퀴 반을 돌며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1시간 뒤 중앙의료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스트레처에 실려온 준혁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뇌출혈과 내장 파열이었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CT를 찍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서윤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김태수 사장이 급히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서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머니에는 김태수 사장이 쥐어준 2만 원뿐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원무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앞에는 이미 줄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제일 뒤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분쯤 기다렸을까요? 서윤의 차례가 왔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보증금 준비되셨어요? 아직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데요. 돈은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상 보증금 없이는 수술 진행이 안 돼요. 아저씨, 제발이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평생 벌어서 갚을게요.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제발요. 서윤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2살 소녀가 낯선 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면 곤란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채업자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왜, 박준혁 딸. 아저씨, 우리 아빠가 사고 났어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전화 너머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불자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니 애비 신용등급이 몇인 줄 알아? 장기라도 팔던가.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벽에 기부금 명단이 걸려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액자였습니다. 맨 위에 금색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별그룹 서진우 상무 1억 원 기부. 서윤이의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억 원. 저 사람은 남의 인생 짓밟고 빼앗은 돈으로 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2천만 원이 없어서 아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서윤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둑 맞은 돈을 찾으러 가는 거야. 12살 소녀가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1시간을 걸어서 스타 PC방에 도착했습니다.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쌓여있던 고물 컴퓨터 본체 3개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케이블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세대를 직렬로 연결해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은 화면에 초록색 글자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습니다. 방화벽을 우회하고 포트를 스캔하고 백도어를 찾아냈습니다. 2년 전에 발견했던 그 백도어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화면에 액세스 그랜터드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한별그룹 내부망 침투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강일성 회장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새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만 썼습니다. 회장님 곁에 도둑이 살고 있습니다. 본문은 비워두고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서윤이는 노트북을 덮고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별그룹 본사 70층 회장실. 강일성 회장의 이메일함에 이상한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불명. 제목 회장님 곁에 도둑이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9년 겨울, 엄마 은희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에는 아빠와 9살 서윤이만 남았습니다. 준혁은 빚쟁이들을 피해 대낮에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이면 대리운전을 나갔고 낮에는 커튼을 쳐둔 채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준혁이 깊게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아빠 침대 옆 책상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이 느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폴더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한별그룹 소송 자료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문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이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9살 아이는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그중 메모장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일명은 증거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아빠가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서진우 상무가 내 사원증을 복제했다. 그날 밤 나는 휴게실에서 자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CCTV는 이미 삭제되었다. 나를 믿어줄 사람도 없다. 서윤이는 그 글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증거가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윤이는 노트북을 끄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증거를 찾아주겠다.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돈을 아끼기 위해 PC방 창고를 얻었습니다. 김태수 사장이 월세 없이 내준 곳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고장난 컴퓨터 부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는 쓰레기통에서 낡은 컴퓨터 교본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기초부터 시작하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표지는 찢어지고 몇 페이지는 빠져 있었지만 서윤이는 그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아빠가 일 나가면 서윤이는 PC방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수 사장이 1시간씩 무료로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초, 네트워크 기초, 보안 기초. 하나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영어 단어도 많았고 개념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봤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0살이 된 서윤이는 이제 간단한 코드를 짤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부품들로 고장난 컴퓨터를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김태수 사장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11살 서윤이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노트북이었지만 서윤이가 직접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고 하드를 교체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부품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아빠가 쓰던 노트북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년 동안 배운 지식으로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프로세스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프로그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백도어였습니다. 5년 전 서진우가 심어놓은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빠 컴퓨터를 감시하고 조종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백도어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진우는 그걸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서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돌파구였습니다. 이 백도어를 통해 거꾸로 한별그룹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들어갈지, 무엇을 찾을지,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그날부터 3년. 박서윤은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중앙의료원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서윤이는 유리창 너머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이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유리에 하얗게 서렸습니다. 서윤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딱 하루만 버텨줘. 내일이면 내가 다 해결할게. 약속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서윤이는 가방에서 낡은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연보라색 패딩이었습니다. 2년 전 김태수 사장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소매가 짧아졌고 곳곳이 해졌지만 서윤이가 가진 유일한 겨울옷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별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테이프로 감긴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3년간 모은 증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낡은 패딩을 입고 한별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7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별그룹 본사 1층 로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5층 높이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회전문이 열리며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연보라색 패딩에 테이프로 감긴 가방을 맨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꼬마야, 여기 어른 따라온 거야? 저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보안 요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누구든지 만나시는 줄 알아. 어서 나가. 여기서 장난치면 안 돼. 장난 아니에요.
진짜 급한 일이에요. 서윤이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윤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깔끔한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우 상무였습니다. 서진우가 로비를 지나다가 서윤을 보고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서진우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너 김동철이 딸이지? 서윤이가 고개를 들어 서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년 전 엄마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비 닮아서 거지 근성 못 버렸네. 여기 구걸하러 온 거야? 혹시 돈 빌리러 왔어? 서진우가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주우려면 무릎 꿇고 주워. 네 애비처럼. 서진우가 비웃으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편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노인이 나왔습니다. 흰 머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강일성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서 2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서진우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서윤이 입은 연보라색 패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손녀가 떠올랐습니다. 손녀가 가장 좋아하던 색이 연보라색이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연보라색 원피스를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회장이 서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봐라. 서윤이가 회장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회장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예전에 저희 회사 직원이었던 김동철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러서 해고된.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서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만나러 왔다고. 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아니요. 회장실에서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2살 아이가 회장실에 가겠다니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너라. 회장이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뒤를 따랐습니다. 서진우가 황급히 끼어들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서 상무도 올라오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7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우는 계속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이 책상 앞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서윤이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테이프로 덕지덕지 감긴 노트북이었습니다. 회장실 대형 TV 앞으로 가서 HDMI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회장님, 저 아이 지금. 서진우가 말하려는 순간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떴습니다. 한별그룹 비자금 조성 내역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이가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게 서진우 상무가 회장님 몰래 빼돌린 돈이에요. 350억이 넘어요.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유령 회사 목록이 나왔습니다. 대성건설, 우진물산, 한빛용역.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 회사들로 가짜 용역비가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심장수술로 병원에 계셨던 시기예요. 그때부터 서진우 상무가 체계적으로 돈을 빼돌렸어요. 다음 화면에는 계좌이체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별그룹법인 계좌에서 유령 회사들로 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진우 명의 차명 계좌로 모였습니다. 총액 35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하며 수많은 배신을 받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조작입니다. 회장님, 저 아이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서진우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계좌번호, 날짜, 금액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켜봐온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에는 실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준비한 증거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아직 남아있었죠. 서윤이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보안실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날짜는 2019년 11월 23일, 시간은 새벽 3시 12분이었습니다. 한별그룹 본사 지하 2층 복도였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혁의 자리로 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몇 분간 뭔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바뀌었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얼굴 옆면이 보였습니다. 금태 안경, 매부리코 왼쪽 귀 뒤점. 서진우였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CCTV는 5년 전에 삭제됐어. 서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지웠다고 생각한 CCTV 파일, 백업 폴더에 남아있었어요. 3년 동안 매일 밤 아저씨를 지켜봤어요.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년간의 집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12살 아이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증거를 모았습니다. 한별그룹 시스템을 뒤지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숨겨진 데이터를 찾아냈습니다. 서진우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파 팔걸이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해봐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양복 주머니에 뭐 있어요? 대포폰이죠? 서진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로 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꺼내. 회장님, 이건. 꺼내라고 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범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폰이 아니었습니다. 이리 줘.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우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회장이 휴대폰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이 노트북에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몇 번 클릭하자 휴대폰 화면이 TV에 미러링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이 열렸습니다. 최근 메시지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3일 전 날짜였습니다. 김동철 사고 처리 완료. 중앙의료원 측에 연락했음. 수술 지연시키라고 지시. 회장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배신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횡령도 모자라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서진우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디오 파일이었습니다. 파일명은 2019년 12월 5일 은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상무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 누명이에요. 제발 한 번만 회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인, 이미 끝난 일이에요. 재판도 끝났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제발이요. 우리 딸이 아직 어려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이렇게요. 쿵.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2살 서윤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소리는 5년 전 엄마가 무릎 꿇던 소리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당신 남편이 저지른 일인데 내가 왜 책임져요? 제발, 제발.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장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엄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 뒤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눈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70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아내가 무릎 꿇고 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회장님, 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CCTV, 대포폰 문자, 엄마의 녹음.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서진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딱, 회장실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아들이라 믿었다. 내가 믿었어.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렸습니다. 서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서진우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장이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경호팀, 즉시 회장실로 올라오게. 30초도 안 되어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회장이 서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저놈 잡아. 회장님, 저 좀 들어보세요. 40년 지기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서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진우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50대 중년 남자가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회사 위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30년을 바쳤다고. 30년간 도둑질한 거지.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은 불렀니? 네. 어제 밤에 신고했어요. 지금쯤 오고 있을 거예요. 서윤의 대답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한 아이였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 처리까지 준비했습니다. 12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형사가 서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신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한별그룹 횡령 사건을 설명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12살 아이였다니. 내가 박서윤이니? 네. 어제 전화한 아이. 네. 형사가 노트북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증거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몇 분간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자료 내가 다 모은 거야? 네. 3년 걸렸어요. 형사가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단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2살 아이가 3년 동안 혼자 대기업 범죄를 파헤쳤습니다. 어른들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형사가 서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우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진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서진우를 끌고 회장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깐, 회장이 말했습니다. 형사들이 멈췄습니다. 회장이 경호팀장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경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화물용 승강기로 1층까지, 로비 한가운데로. 경호팀장의 지시였습니다. 보통은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장이 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사람들, 외부 미팅 나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화물용 승강기 문이 열렸습니다. 수갑찬 서진우가 나타났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별그룹 서진우 상무. 30년간 회사에서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서상무 아니야? 수갑? 무슨 일이야?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우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수갑찬 손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60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청소반장 김 씨였습니다. 3년 전 서진우에게 모욕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도구를 치우지 않았다고 난리를 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서진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침이 서진우 구두 앞에 떨어졌습니다. 30년간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네요. 김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박수 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서진우에게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사원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원증이었습니다. 5년 전 해고당할 때 찢어졌던 그 사원증을 서윤이는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서진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원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아저씨가 한 일. 서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형사들이 서진우를 끌고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에는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회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회장은 서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70대 노인이 12살 아이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버지에게 큰 빚을 졌다. 우리 아빠한테 해주세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차 대령해. 중앙의료원으로. 5분 뒤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는 회장과 서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앙의료원 원장에게 직접 전화였습니다. 박준혁 씨 수술 즉시 진행. 최고 의료진으로.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 전화를 끊고 회장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이였지만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내 아버지 꼭 살린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12살 소녀가 이긴 전쟁.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빠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중앙의료원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서윤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서윤이는 졸지 않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따뜻한 옥수수차를 건넸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서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내장 파열 부위를 다 봉합했고 뇌출혈도 제거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서윤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 서윤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이는 회장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옆에 서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서윤아. 준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내가 다 해결했어요. 서윤이가 3년간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9살 때부터 혼자 컴퓨터를 배운 이야기, 백도어를 찾아낸 이야기, 증거를 모은 이야기. 준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빠는 잘못 없어요. 다음 날 회장이 병실에 왔습니다. 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편히 있게.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회장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70대 노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5년 전 일, 정말 미안하네.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네. 자네는 억울하게 회사를 떠났고 온 가족이 고통받았지. 이 늙은이가 용서를 빌겠네. 회장님, 보안이사 자리를 맡아주게. 자네가 당한 세월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거실에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한별그룹 상무 서진우 씨의 횡령 사건 판결이 어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주방이었습니다. 한별그룹이 제공한 임원 사택이었습니다. 준혁이 계란 프라이를 굽고 있었습니다. 발목의 파스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교복을 입은 서윤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된 서윤이는 이제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서윤아, 조심히 가. 네. 아빠도 오늘 파이팅. 준혁도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보안이사 명찰이 달린 가방을 들었습니다. 5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서윤이는 학교가 끝나고 스타 PC방에 들렀습니다. 김태수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윤이 왔구나. 요즘 학교 어때? 좋아요, 사장님. 컴퓨터 또 고장났어요? 아, 5번 자리가 자꾸 꺼져. 좀 봐줄래? 서윤이는 웃으며 5번 자리로 갔습니다. 여전히 컴퓨터 고치는 솜씨는 그대로였습니다. 10분 만에 고쳤습니다. 김태수 사장이 핫바를 건넸습니다. 이제는 유통기한 지난 게 아니라 갓 만든 것이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이었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아, 타렴. 할아버지. 서윤이가 차에 탔습니다. 이제 서윤은 회장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할아버지처럼 서윤을 아꼈습니다. 오늘 햄버거 먹으러 가자.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동네 패스트푸드점에 도착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둘은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 거야. 서윤이가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연보라색 롱패딩이 들어있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패딩이었습니다. 2년 전에 사주려던 거잖아.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패딩을 꺼내 안아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준혁도 합류했습니다. 셋이 함께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회장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셀카 한번 찍자. 셋이 어깨를 붙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윤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회장도 웃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방에서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엄마 영정 옆에 놓았습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엄마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아빠도 건강하고 할아버지도 생겼어.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봐줬지. 고마워, 엄마.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했습니다. 서윤이가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으러 가는 겁니다. 12살 소녀가 3년 동안 준비한 복수. 정의는 느릴지 몰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으러 가는 겁니다. 12살 소녀가 3년 동안 준비한 복수. 정의는 느릴지 몰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곁에도 작지만 강한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